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우리 김현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일 축구를 할 때 네.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지 않아요. 왜죠? 네? 제가 보면 지거든요. 저 방에 구석에 제가 애국하는 방법이에요. 구석탱이 가만히 기다려요. 결과 나올 때. 근데 진짜 한일전을 하고 있을 때는 저도 안 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와 소리가 들리고 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 1초 있다 저쪽에서 와 소리가 들리고 네. 텔레비전이 네. 그래서 위성으로 보고 있느냐 케이블로 네. 보고 있느냐 인터넷 스트리밍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도 모르게 스포를 당하기도 해요. 아, 와 하냐 아니면 아 이런 거냐. 네, 그 소리를 듣고 문자 중계를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김문수 소장님 자리를 비웠는데 격변기였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우지 마세요. 비우지 마세요. 막 금리가 아유. 자꾸 올라가고 비우지 마세요. 네네. 아유. 알겠죠? 네네. 네. 하필이면 뭐 그때 오비락이죠. 네. 아,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데 막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래가지고 네네네. 네, 그 현대기아차 투자하신 분들 막 어제 난리 났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정말 잘 우리한테 씹어 먹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어미새의 느낌이 필요했는데 네. 조금 오늘 네. 이 모든 거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가 네. 생각하지 마시고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막 재건축 3억씩 떨어져요. 막 기상 나와가지고 김혜로 소장님 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저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네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혔는데요. 폭이 올리는 건 약간 기정사실이고 네네. 생각보다 많이 올리진 않았네?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올렸네. 사실 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면 같이 따라오는 말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올렸다. 네. 이 요즘에는 사실 근데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거의 대부분 처음이니까 그냥 뭐 단군 일에 처음. 웬만하면 다 나라가 생긴 일에 처음. 뭐 대부분이 이게 해당이 되는데 4번 연속 또 금리도 처음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폭도 네. 요 정도에서 더 크게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뭐 시장에서는 대부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시장에 별로 충격도 없고 올리는 건 예상을 했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일까? 그래도 뭐 많이 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이렇게 금리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금리를 오고 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느냐, 예. 그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그게 공개되면 또 시장에서는 그 해석을 놓고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겠구나 네. 그런 것들을 또 해석하는 게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우리 네. 김현우 소장님 답다라는 느낌이 든 게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와도 막 우리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좀 차분하게 풀어주세요. 같이 세트예요, 호들갑 세트?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그 원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풀어주시니까 네. 좀 마음도 안정되고 경지를 읽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네. 지금은 격렬한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그렇죠. 휘발유 값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환율인데 오, 예, 그러네요. 뉴스는 경제다 한번 환율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무섭네요. 휘발유 네. 값에 근접하고 있는 환율이다라고 하니까 어휴.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하필 그때 한국에 없었어요. 세상에. IMF 때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IMF 경제 위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발표 났을 쯤에 환율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제가 갈 때 550원이었던 환율이 올 때 900원이 넘어 1000원이 넘어갔었으니까 전 호주 달러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갑자기 내 재산이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1000원에서 1000원 아래로 꺾인다 그랬는데 2000원이 넘어 원달러 맞아요. 환율이 네.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학비를 일정 이상 보내시는 분들은 1년에 들어가야 할 학비가 지금 환율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네. 1340원에 마감을 하고 뭐 올해 1350원? 근데 그거 뚫리면 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소장님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율 얘기가 어려운 게 힘든 게 뭐냐면 그 내용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들여다봐도 자,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구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후행하는 거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막 1,400원대 근접해서 살살 터치를 하려던 이 상황 왜 이러냐. 일단 1번 가장 큰 이유는 뭐 달러니까 달러가 오르는 거니까 달러 값이 오르는 것, 달러의 가격. 돈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게 곧 금리죠. 네.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 금리 올리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 잡기 위해서. 네.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찔끔찔끔 금리 올려서는 그냥 물가가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조차 물가가 많이 오르겠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조차 꺾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약간 약발이 먹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번 그 영향만으로도 달러는 강세일 텐데 여기에 중국과 유럽의 원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자, 달러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냥 달러 대비 원화 요렇게만 놓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죠. 네. 달러 원 환율. 달러 대비 원화가 싸지고 달러가 비싸지고 이러면 1달러에 1,350원이구나 1,380원이구나 이런 건데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격은 얼마이냐. 네. 우리나라 원화만 싸진 거냐 아니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비싸진 거냐 이걸 네. 봐야 되는데 그렇죠. 후자인 거죠.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비싸졌다. 네. 그러면 유럽, 유로존, 유로 통화에 비해서도 달러가 비싸진 거고 네. 중국 위안화에 비해서도 달러가 비싸진 이 네. 상황이라는 건데 중국과 유럽은 그럼 왜 싸졌느냐? 근데 네.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가 더 싸졌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원화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전체적으로. 달러만 턱 튀어오르고 나머지는 주춤이라는 거죠. 얘 달러가 비싸진 거면 요렇게 간극인데 네. 위안화도 싸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유로화도 또 싸지고. 아. 그러면 왜 그러냐를 봤을 때 유럽이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네.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막 풀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유럽은 사실은 금리를 많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막 여러 나라가 묶여 있잖아요. 네. 통화 네. 하나로 쓰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이에요. 네. 네. 그럼 독일의 경제가 막 살아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도 체력적으로 괜찮은데 독일이 지금 안 좋습니다. 독일이 물건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물건 많이 팔아 돈이 되면 이탈리아랑 스페인 이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럼 관광 산업이 있는 나라들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독일이 힘드니까 놀러도 안 가고 그러면 위축돼 있고. 재정이 어려운 이탈리아나 거기 있는 국가들은 맞아요. 우리 또, 집에 형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큰 형이 돈 제일 잘 벌어. 네. 원래 제일 잘 벌던 형인데 큰 형이 돈을 잘 벌어야 뭐 퇴근할 때 치킨도 사오고 피자도 사오고. 그 비닐봉지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나는 아직 취업 못해도 그냥 저녁에 굶을 일은 없구나 생각을 하는데 큰 형이 회사가 어렵다고 야 월급이 이번 달에 안 나왔네 이래버리면 용돈을 안 줘. 다 같이 힘든 거죠. 그런데 독일이 또 무슨 일을 겪고 있냐면 이게 환경 문제도 있어요. 가뭄이 왜? 근데 라인강이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뭐 30cm 수위가 그렇대요. 지금 강이 아니라 40cm. 개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에서는 물류를 이 라인강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길이 끊겨버린 거죠. 배가 물이 없으니까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로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끊어져 버렸다. 라고 하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 정도 상황으로 안 좋아진 라인강이 말라붙어서 배가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류 공급망의 이슈가 생기고 우리가 세상에.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이슈를 한번 겪었죠. 막 항구가 폐쇄되면서 야 미국에 있는 물건이 못 들어온대, 중국에 있는 원자재가 못 들어온대 이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걸 겪었는데 그게 소규모로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그 물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와, 이게 되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이 말라붙어서 경제가 얼어붙는다? 네. 너무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하는 건 저희도 몇 번 언급을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산수된 시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정지한다. 비행기나 뭐 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니까 그렇죠. 물류 운송이.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가뭄입니다. 근데 중국 가뭄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중국이 이제 뭐 니켈이나 이런 원자재를 캐내는 그쪽 양쯔강 이쪽 강이 마르다 보니까 네.
공장 시설을 돌리려면 뭐 냉각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엔 주로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0%가. 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가뜩이나 막 원유 가격 이런 것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물도 말라버리니까 공장을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 어려운데 공장도 못 돌리고 이런 상황이 막 겹치다 보니까 야 우리 경제 안 좋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거긴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또 금리를 올려야 그 나라 돈이 비싸지고 달러 대비해서 쭉 쫓아가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달러는 쫙쫙 혼자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그만큼 올릴 만한 체력이 뒷받침되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달러의 독주를 지금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좀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저 되게 기사를 읽었는데 아무리 한 10번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서 힘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는다는데 위안화하고 아니 달러하고 우리나라 1대1로 해야 되는데 위안화가 힘이 없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래요? 이게 사실상 예전이라고 한다면 불과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커플링돼 있다. 그러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 아침에 볼 것도 없어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가는 영향을 보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미국과 동조되는 것보다는 중국과 동조되는 영향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출도 그래요. 그렇죠. 대중국 의존도가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크고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수입해오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크다 보니까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야 결국은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칠 거야. 라고 예상하니까. 다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낮춰져? 그래. 그럼 뭐 비슷비슷하겠네. 여기 경기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겠네. 우리 묶이고 싶지 않은데. 묶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중국에 완전히 커플링되어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 수출 의존도가 어디에 높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동기화 문제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또 흔들린다 혹은 이제 불안정한 것만 동기화가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이 탄탄한데 네. 중국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 커플링이 한 반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도 중국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네. 미국과 어느 정도 링크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미국이 흔들리거나 너무 올라갈 때 중국이 안정적이면 그러면 우리 중국이랑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참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안 좋은 것만 네. 동기화돼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사이가 좋으면 네. 야, 중국 안 좋으면 우리가 미국한테 기대면 되지. 그쵸. 미국 안 좋으면 중국한테 기대면 되지 이러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기 안 좋을 때 여기다 기댔다가는 이쪽에서 너 왜 뭐하냐 지금? 그렇지. 이런 눈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뭐 이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들 통과된 거 보면 중국 왕따 시키기는 없지만 네. 잘 들여다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야, 우리랑 손잡고 반도체의 어떤 세계의 뭐 가치 사슬을 만들어 가자.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중국에 뭘 하면은 보조금 안 줄 거야? 그럼 결국은 중국이랑 손잡지 말라는 소리가 간접적으로 같이 안 포함되어 할 있잖아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가치 사슬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중국의 눈치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하자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국 60%가 그쪽으로 또 들어가고 이게 이 둘이 사이가 좋아야 우리가 참 좋은데 고래 싸움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일이 요즘에 특히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말로 최근 이 시점이야말로 경제적인 게 거의 이제 외교적인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이 정치적인 문제만 없으면 할 수는 있죠. 그럼요. 중국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간다. 잘해봐봐. 하는 거 봐서. 여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네.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외교력이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외교력이자 경쟁력이거든요. 기술 경쟁력이 1위면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생산하고 그걸 우리나라가 다 주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랑 우리나라 이게 뭐 파운드리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참 힘든 문제입니다. 네. 뭐 기업이고 국가고. 생각보다 그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을 해맑은 그 시선으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싸워? 둘이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그 이야기에 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들으면서 너무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예요. 어른들의 싸움이 네. 더 유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사실 그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만 없으면 네네. 아까처럼 한번 딜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문제는 이건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렇죠. 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네, 네. 협상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도 참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네. 여기까지 온 거 그러니까요. 훌륭하다고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게 그렇죠. 좀 중요하겠네요. 아니 지금까지 버텼으면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요. 생각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소장님 네. 잭슨홀 미팅이 아, 뭐예요? 잭슨홀 미팅. 이 잭슨홀이라는 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와이오밍이라는 주에 있는 휴양 시설. 이제 겨울에는 이 스키장으로 쓰는 휴양 시설에서 전 세계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경제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심포지엄, 약간 뭐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논문도 발표하고 중요한 발표 자료하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 경제 관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 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은행 총재도 가요? 요번에 가셔서 유례 없이 한 세션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기조연설 정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 같이 우리가 노력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기조연설. 교장 선생님 말씀. 네, 뭐 그런 정도는 한 적이 있었으나 요번에는 한 개 파트를 맡아가지고 아예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마지막 날에 이게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가서 뭐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아마 영어로 얘기할 테니까 저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를 쓴 기사를 김현우 소장님이 해석해주면 맞아요. 그때까지 네. 기다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10번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문장인데. 예. 예. 그리고 근데 발음도 어쨌든 엄청나죠.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어쩌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에게 자리를 주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 봐도 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단순히 기분 좋은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한국은행을 이끄는 수장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심 내지는 믿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는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외국보다 훨씬 더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어떤 중국과의 사이에서 미국이 한국 좀 우리 쪽으로 붙어라. 약간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사실 손짓은 하고 있죠. 너희들 우리나라 미국 입장에서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면은 각종 인센티브 줄게.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가지고 발생하는 일자리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놓고 봤을 때 1위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이 봤을 때 해외 나라들 중에 네. 우리 미국 자국 내에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기여하는. 기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1번부터 10번까지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 아이고. 우리나라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35,000여 개. 와. 그런데 이게 약간 그렇게 된다면은 수출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는 있는데 네. 그 말인즉슨 거기로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옮겨갔다라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것도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엔 뭐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엔 그랬잖아요. 인건비 싼 곳에 공장 만들고 네. 거기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야 백길이 끊기면 우리나라 큰일 나네. 네. 답이 없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맷돌 손잡이가 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맷돌을 못 돌려? 안 되겠다. 맷돌 손잡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그렇죠. 중요한 것들은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중요한 것들은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모든 나라 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인건비를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 양질의 인력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들도 또 한 번 하게 되는. 다른 걸 그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메인 눈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또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중국 인민은행은 오히려 또 기준금리를 0.05% 인하를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방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 중국이 코로나가 안 잡히고 계속 잡힌 줄 알았는데 일어나고 잡힌 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상하이도 봉쇄했다가 이제 풀어줬다가 했는데 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확 침체돼 버렸어요. 네. 그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 부동산이 막 거품이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정말 크게 한 번 확 눌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목줄을 잡았는지 네. 각 지방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너무나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야, 이대로 가서는 우리 경기가 꺾여지겠다. 그래서 각 세계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는 전망치, 경제성장 전망치도 2%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전망치보다 거의 반절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여기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가면서 좀 체력을 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 유명한 분이 많이 오잖아요. 누가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래도 미국이죠. 연준 아저씨, 연준의 의장 아저씨가 하는 말이, 파월 아저씨. 그렇죠. 파월 아저씨가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그 앞으로의 방향에 예.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알고 있어요.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리겠지. 네.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어떤 폭으로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텝이 0.5 아니면 0.75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예상했어,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고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올리는 폭을 좀 낮추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좀 넥타이를 풀 수 있는 건가? 네. 허리띠를 좀 풀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사실은 물가가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그 매파적, 즉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연준 의장, 뭐 세계은행 총재 이러신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은 것 같아요.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그 상황에 유의해 봐야 한 수사가 그렇죠. 유의하라는 얘기인지 올린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우고 싶지 않았나.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을 결코 관망하지 하지 않을- 않겠지만 시장에 대한 충격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야, 안 올린다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 외교 문서 보는 것 같아요. 논문 보는 것 같이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논문 보는 것도 저한테 똑같아요. 과학 논문은 좀 다르긴 합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초록만 봐도 아니까. 네. 네네. 근데 IMF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징후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것과 예. 2천 얼마짜리 환율을 보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대량 해고,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아저씨들이 맞아요.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 거짓말을 하고 네, 네. 나와서 공원에 가 공원에 있고. 앉아 있어서 그때 아버지라는 소설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저도 봤어요. 심지어. 예.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 한스 밴드의 네. 노래가 그때쯤 나온 거 오락실. 아니에요? 오락실.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오락실에서 양복 입고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네. 오락하다가 만났어. 딸하고 딸내미를. 만난 네. 그 비밀은 유지해주기로.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야 그럼 나쁜 아빠가 어딨냐, 출근한다 그러고 노는 아빠가 있었는데 실직해서 가장으로서 그걸 알리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엔 그렇게 대량 실직이 발생한 일이 그 근방에는 없었기 없었죠.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충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슬슬 걱정, 환율도 오르는데 경기가 나빠져 실직도 많으면 IMF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각종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굉장히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많이 졌는데 거품도 많이 낀 상태에서 도미노처럼 연쇄부도가 다다다다다닥 일어난.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망하고요. 은행도 망하고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던. 네. 그래서 그때 부실이었다라는 게 그때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이 지금 경제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때 구조조정을 미리 한 기업들은 그 다음에 매를 들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참 구조조정은 이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고용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논하고 했을 때 IMF 그 외환위기 때 틀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비정규직이 거의 생긴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5개념에서 문제를 틀리잖아요. 예. 차라리 그걸 빨리 틀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탄탄하게 개념을 익히거든요. 마찬가지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네. 그때 만약에 연착륙하고 조심스럽게 넘어갔으면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고 싶으신 뭐 거죠. 어쩌면 그런 거고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더 크게 언젠가는 또 터졌을 그렇죠. 거고. 거품은 더 커지니까요. 그 위기를 겪다 보니까 외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외환 보유고
보유고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에서 관심이 국가 없는 내 게 몰랐어요. 저 그런 거 달러가 있는지. 얼마 있든지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거 아니니까. 하겠지. 그쵸. 국가에서 높으신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뭐 많느니 적으니 늘었느니 줄었느니에 대한 기사를 그냥 허투루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외환 보유고도 작년에 비해서 뭐 줄기는 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200억 달러 정도가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외환 보유고가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될 때, 네. 뭐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러를 결제를 하면 기업들은 원화만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은행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융기관이 어디선가 그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그 달러를 사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북한 찍어내야 되는데. 네. 북한은 그죠.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달러를 사와야 되는데, 야, 한국 니네 위험한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우리한테 원화와 달러를 안 바꿔줘. 안 준다. 이러면은 결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막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럴 때 비상금으로, 야, 갖다 써. 아빠 여기 달러 있다. 네. 아들아 네가 갖다 써라. 이런 비상금 용도로 쓰기도 하고, 뭐 빚을 갚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외환보유고를 탄탄하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럼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네. 이게 뭐 OECD나 뭐 IMF나 이런 거 정해놓은 기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또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비상금이잖아요. 네. 우리 집에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10억이야. 근데 그 자산이 전부 다 비상금으로만 있어. 쓸 수 없는 돈. 아. 집도 못 사고 이 돈은 차도 못 사고, 사실은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비상금이기 때문에 이 달러는 아주 안전한 미국 채권이나 이런 데로만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비상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쓸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아주 급할 때 아니면. 이 외환보유고가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투자의 기회를 잃는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드는 셈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적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문제를 겪는 거고.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외환보유고는 줄고는 있으나, 줄고 있는 게 당연히 어딘가 중요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외환시장에 달러를 좀, 풀거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환율을 방어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그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비상금은 충분히 있구나. 네. 너무 막 외환 보이고 IMF 때 떠올라 이런 자극적인 신문 기사들은 제발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빌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부탁이에요. 빌지 말더라고요. 예. 기사에 그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불필요하게. 그쵸. 그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라면이요. 네. 네. 갑자기 라면? 라면을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아. 추석 지나고 나면 라면 값을 10% 가량 올린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운 라면이 780원대인데 100원 정도 올라서 800원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1위 기업은 그 매운 라면 파는 회사는 올리는데 그 불닭 라면 파는 데는 안 올린대요. 그 물어보니까 거기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김성우 기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다 수출해요? 이제 남미에 수출을 한대요. 그게 그걸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올려도 된다고. 어. 그래서 이게 환율 때문에 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탄탄함도 좀 다르고. 네. 네.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그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득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배우잖아요. 밖에 물가가 달러가 비싸지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비싼 달러를 받으니까 더 우리는 장사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야. 흑자를 낸다. 수출 그쵸. 위주의 경우에는. 그런데 무역이 지금 5개월째 적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 라면 회사처럼 돼야 맞는 돼야 거잖아요. 맞는 건데. 네. 수입을 더 많이 하나? 뭘까요? 그거예요. 수입을 많이 한다는. 뭘 수입하냐? 원자재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긴 한데 그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 옵니다. 네. 근데 수입해 올 때 한두 가지 품목만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다 올라버렸잖아요. 기름도 올라, 가스도 올라, 밀도 올라, 옥수수도 올라, 전반적으로 심지어 먹는 기름도 올라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팔려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서 팔 때 비싸게 받더라도 네. 사올 때 비싸게 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마진율이 너무 없으니까. 마진율이 없다 못해 역전이 돼버려가지고 5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융시장이 주시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네. 정말 끔찍한 상상인데 오. 만에 하나 이렇게 환율이 미국 달러 환율이 높지 예. 않았으면 적자폭은 훨씬 컸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재가 오르는데 달러는 싸고 이런 상황이 있을까? 물론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야 무슨 그
감염병, 질병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영화도 시나리오 그렇게 쓰면 그 영화 흥행 못하겠다 싶은 그렇죠. 게 현실로 비현실적인데 일어났으니까 거기다 전쟁까지 일어나고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가뭄에, 기적 홍수에. 일어난 라인강에 물 말라가지고 배 못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5년 이랬을 전에 거예요. 그런 소설 썼으면 네. 그 책은 한 권도 안 팔렸을 거예요. 등짝 맞죠? 네,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생기고 있고 이게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상하기는 거의 불가능 네.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달러 풀 거야. 그 구두 개입이 그런 뜻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네. 구두 개입 지금도 합니다. 말로, 구두 개입을 입으로? 뭐란 뜻이지? 구두발로.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러 풀 거야. 그러면 푼대. 나라에서 푼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하자라는 거였는데 요즘 그 약발이 잘 안 먹힌다는 소문이. 예, 왜냐하면 그 구두 개입을 너무 자주 해서. 양치기 소년.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제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엔 구두 개입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좀 아. 했었는데 이제는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구두 개입이란 게 있고요. 과거부터 이렇게 왔었었고요. 아하. 이런 건 이런 겁니다라고 아니까 아는 만큼 이제는 오히려 이게 뭐 좋은 걸 수도 있겠죠. 네. 아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도 김현우 있지 소장님 않나. 때문이라고요? 김현우 소장님 덕분이라고요. 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달러 풀 거야라고 구두 개입을 해두면 시장에서 네. 네. 이 달러로 투기 세력들이 야 그럼 달러 가치 떨어지면 이거 돈 못 벌겠네 네. 해서 접근을 덜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구두 개입도 너무 자주 하고 그다음에 야 그렇게 구두 개입 정도로 너희들이 달러를 나라에서 풀어봐야 글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문제인데 미국이 긴축 지금 이거 하나 방향을 바꿀 것 같진 않아. 네. 아유. 예, 구두 개입 얼마든지 해봐라. 물론 영향은 있으나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 개입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정하는 환율 조작국 그 기준 이하에서요 하긴 하는데 보니까 1분기 때 한 80억 달러 이상을 풀었더라고요. 이미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풀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어서 외환 보유고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푼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게 한 70억 달러 정도가 코인 환치기 때문에 빠져나간 어우. 그건 IMF도 없었던.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응하면 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응하면 돼 해서 뭐가 하나 뚝? 야, 이건 뭐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금융당국도 또 한국은행도 뭐 네. 정부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진짜 아니 저는 생물학 교과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1년 지나고 10년 지날 때마다 교과서가 바뀐다고 경제학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이런 예. 그 가상화폐라든가 여러 네. 가지 때문에 금방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금방 5년 10년 안에 많이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투데이 잡스 3.0이 생긴 일에 가장 재밌었던 네. 김현우 소장님 출연 코너였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어지겠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까요? 사상 처음으로 재밌었다고? 그럼 단군 이래로 단군 이래로. 단군 이래 자연이 제일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기다 즐거웠던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